그대들은 누군가와 밥을 먹고 난 뒤 계산대 앞에서 묘하게 어색해진 적이 있습니까? 대화는 즐거웠고 웃음도 많았는데 지갑을 꺼내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분명 좋은 시간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말투와 표정, 옷차림과 직업을 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얼굴은 거기에 없습니다. 돈이 오가는 자리, 손해와 이득이 갈리는 그 찰나에 사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지갑을 꺼내는가 보다 그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더 정확한 초상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계산대 앞, 화가 났을 때, 약속을 대할 때, 그리고 말을 고를 때. 이 네 장면에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라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말로는 의로움을 외치면서도 작은 이익 앞에서 눈빛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백성을 걱정한다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 앞에서는 계산이 빨라지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조정에서 큰 소리 치던 이가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한푼에도 눈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훗날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이해가 걸린 순간의 선택은 꾸미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한 말보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지만 이익 앞에서의 반응은 연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곳이 잘못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의 모습은 누구나 잘 꾸밉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상을 남겨야 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최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것이 걸린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슬쩍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바쁜 척하거나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매번 그렇다면 그것은 습관이고 습관은 곧 그 사람의 마음 방향입니다. 반대로 먼저 계산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안해하면 오히려 다음에 사달라며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 안에 관계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형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여유가 없어서 망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는가? 아니면 늘 자신의 몫을 줄이려는 계산이 먼저인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을 솔직히 말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과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매번 슬쩍 빠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방향성이 사람의 결을 말해줍니다. 정약용이 보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말보다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을 그는 오랜 관찰 끝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대에게 묻습니다. 최근 누군가와 함께한 자리에서 계산의 순간에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손해를 먼저 계산했습니까? 타인을 관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어디를 향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남을 판단하려면 먼저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흔히 돈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지갑에 남은 지폐, 월말에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돈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기록입니다. 무엇에 먼저 쓰고 무엇을 뒤로 미루는가. 누구를 위해 기꺼이 열고 누구 앞에서는 굳게 닫는가.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가치관을 그려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하면서 정작 가족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늙은 부모의 병원비에는
계산이 빨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말없이 부모님 통장에 매달 작은 돈을 넣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녹봉을 받으면서도 어떤 관리는 아랫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고 어떤 관리는 한 푼이라도 더 쥐려고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청렴을 외쳤습니다.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다는 상소를 올리던 이들이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그토록 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벼슬살이 내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의 화려함보다 손이 향하는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입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돈은 거짓을 말하기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돈이 가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함과 후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관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쓰면서도 상대에게 빚을 지우는 느낌을 줍니다. 밥을 사고 나서 며칠 뒤에도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선물을 주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받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호의가 호의로 느껴지지 않고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누군가는 돈을 쓰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듯 행동합니다. 상대가 감사 인사를 하면 손을 저으며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별거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대화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빚진 느낌 없이 순수하게 고마울 수 있습니다. 베품이 지배가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요즘 그대는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선택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부탁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어려울 때 묻지도 않고 곁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 현혹되어 선택을 보지 못합니다. 화려한 약속에 감동하고 조용한 실천을 지나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쓰더라도 올바른 곳에 쓰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쓰는 것, 쓰고 나서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검소하게 살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책을 구하고 종이를 마련하는 데에는 궁핍한 유배 생활 중에도 힘을 썼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학문을 위한 것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돈이 향한 곳이 곧 그의 삶이 향한 곳이었습니다. 그대의 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주 지출하는 곳이 그대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비로소 자신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씀씀이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갑이 어디를 향해 열리는지 살펴보십시오. 돈을 내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슬쩍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단지 인색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관계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비용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려는 본능이 몸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발이 반 걸음 뒤로 물러나고 손은 주머니 대신 휴대전화를 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내고 나서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거나 다음엔 네가 사야 한다고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베풀면 베풀미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됩니다. 더 나아가 지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 이런 사람 앞에서는 밥 한 끼가 비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에 만날 때 부담이 먼저 떠오릅니다.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찾아온 손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내어주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하는 정약용에게 오히려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베풀면 주고 나서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면 돌려받기를 기대하게 되며, 기대가 생기면 관계가 피곤해진다는 것을. 작은 밥상 앞에서 그는 사람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말을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고 다음에 네가 내면 된다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벼움 안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 일부러 저렴한 곳을 고르거나 각자 내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편안합니다. 함께 있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대는 지금 함께 밥 먹는 것이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심스러운 사람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음식이 맛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부담으로 여겼는지, 기쁨으로 여겼는지, 그것이 밥 한 끼 뒤에 남는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와 밥을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이 질문이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원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릅니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사깁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울하면 화가 나고 부당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디로 보내느냐입니다. 힘이 센 사람에게 당한 분노를 힘이 약한 사람에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받은 짜증을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쌓입니다. 정작 분노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목민관으로서 많은 관리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관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만 정확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 앞에서 아랫사람들은 주눅이 들었고 문제가 생겨도 숨기려 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권력이 있을수록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화가 났을 때 더 점잖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이 느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화를 내되 그 화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반면 화가 나면 통제력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며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쏟아냅니다. 가족에게, 부하 직원에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대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화가 나면 더 조용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거칠어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대 자신은 어떻습니까? 화가 났을 때 그대의 분노는 누구를 향합니까? 정당하게 말해야 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쉬운 상대에게 풀고 있습니까? 분노의 방향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약한 쪽을 향해 분노를 쏟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할 본성입니다. 강한 쪽에도 할 말을 하고 약한 쪽에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본질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늦지 않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해놓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람, 중요한 부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때가 되면 바쁘다고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소중하고 내 시간은 덜 소중하다는 무의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상대와의 약속은 쉽게 뒤로 밀립니다.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먼저 한 약속은 취소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존재구나. 그 깨달음은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3번, 4번 계속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지만 관계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때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책을 보내주겠다고 한 말, 글을 읽어보겠다고 한 말, 그는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지키지 못할 때는 미리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약속을 어기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더 나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그 사람의 무게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태도입니다. 상대에게 미리 알리고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이것이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 연락하겠다고 한 뒤 정말로 연락하는 사람, 이따가 전화한다고 하고 그 이따가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가 조금씩 쌓입니다. 큰 약속을 화려하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을 조용히 하고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갑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약속들이 지켜질 때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입니다. 그대는 요즘 누구의 약속 앞에서 마음이 다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기대보다 피곤함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또 취소하겠지, 어차피 또 늦겠지 하는 예상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한 말, 쉽게 잡은 약속, 별것 아닌 것처럼 취소한 만남. 그것들이 쌓여서 상대의 마음에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말이 아니라 관계의 설계도입니다. 지키는 만큼 관계가 지어지고 어기는 만큼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많이 쓰는 것을 후한 것으로, 적게 쓰는 것을 인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의 품격은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칠애에 쓰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씁니다. 비싼 옷을 사입으면서도 부모님 생신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는 자주 가면서도 어려운 친구에게는 점심 한 끼 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차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의 건강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는 검소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듯한 것 하나 없이 살면서도 급한 사람에게 선뜻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에 과감하고 정작 가까운 이의 필요에는 인색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곳에는 돈을 쓰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는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체면에는 민감하면서 사적인 책임에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한편 자신에게는 검소하면서도 누군가의 급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조카의 등록금을 보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고기 한 근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제자들의 학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을 구하고 종이를 마련하는 데는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후학의 성장을 우선했습니다. 그가 돈을 쓴 곳이 곧 그의 삶이 향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만 베푸는 것은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것이 진짜 베풀미입니다. 이것을 그는 궁핍한 시절에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책임감과 우선순위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올바른 순서로 쓰는 것이 품격입니다. 먼저 책임져야 할 곳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급한 사람을 먼저 돕고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의 즐거움을 챙기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돈이 갈 곳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지출 목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가장 자주 돈을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그대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곳입니까? 한 달 지출 내역을 훑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대의 진짜 가치관이 있습니다. 말로는 가족이 소중하다 하면서 가족을 위한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하면서 건강을 위해 쓴 돈은 얼마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그대의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돈이 가는 곳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산대 앞에서의 태도, 화가 났을 때의 방향, 약속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말로 관계를 살립니다. 돈을 내고도 그 사실을 계속 언급하며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쏟아내는 거친 단어들이 사람을 베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상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결국 관계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따라 붙는 말입니다. 헐뜯는 말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 뒷담화, 비난이 대화의 줄을 이룹니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함께 웃게 되지만 돌아서면 찝찝합니다. 나도 저렇게 이야기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결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남의 잘못과 부족함을 찾다 보면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반면 칭찬조차 거래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고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뒤에 무엇이 따라올지 긴장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글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기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을 아끼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말보다 정확한 말을,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고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가려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남을 평가하는 말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쉽게 내뱉은 평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말한 사람의 품격을 깎고 칭찬은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를 높인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순간에 따뜻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상대가 힘들어할 때 정확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든든합니다. 반면 말이 많으면서도 한마디도 마음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말하는데 돌아서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양과 말의 무게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괜히 더 무거워집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 차이는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말의 결에서 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인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인지, 함께 성장하려는 말인지, 자기를 높이려는 말인지, 그것이 대화 후에 남는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와 대화를 마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돌아갑니까?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새겨집니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그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살펴봐야 하나,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의심하며 사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의 태도, 화가 났을 때의 방향, 약속을 대하는 자세, 말의 온도. 이 네 가지를 조용히 지켜보면 그 사람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대부분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옵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는 지키겠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리 조금만 관찰했다면 그 상처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의 패턴을 보았다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무작정 믿고 무작정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찬찬히 보고 적절히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정약용도 유배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한때 절친했던 벗들이 등을 돌렸고 믿었던 제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파했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한 번보다 패턴을, 쉬운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섣불리 믿지 않았습니다. 믿되 시간을 두고 믿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의 결을 확인하고 충분히 본 뒤에야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심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것이고 관찰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찰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산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화가 났을 때 누구에게 분노를 향합니까? 나는 약속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습관처럼 합니까? 남을 관찰하기는 쉽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것은 자신을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면 성장도 없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려면 먼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 상대에게 쏟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마음을 주어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구분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대 앞에서 화가 났을 때, 약속을 대할 때, 말을 고를 때 그대는 어떤 얼굴입니까? 그 얼굴이 그대 자신의 평안이고 그대 관계의 미래입니다.